정말 귀신을 본 줄 알았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 국을 뜨고 있는 그 여자는 분명 제가 3년 전 두만강 차가운 물속으로 떠내려가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제사까지 지내주던 죽은 사람,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 분명 물귀신이 잡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여자가 남한 땅 하나원, 이 식당 제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저희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운명,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곳은 양강도 해산시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백두산 바로 밑이라 겨울이면 그 추위가 말도 못합니다. 남한의 강원도 철원 춥다는 건 명암도 못 메밀 정도지요.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면 밖에 내놓은 오줌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불면 살같이 베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건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벌목공으로 일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넘기는 일인데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 하나 싸들고 산에 올라가면 해가 질 때까지 도끼질, 톱질을 해야 했지요. 그 시절 우리 집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폐가 안 좋아서 늘 기침을 달고 사셨는데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계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강시쌀 1kg 가격이 우리 돈으로 치면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서는 벌목공 한 달 월급을 다 털어도 쌀 2kg를 겨우 살까 말까 했습니다. 어르신들, 보릿고개 시절 기억하시지요? 풀뿌리 캐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희가 딱 그랬습니다. 강냉이 죽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그날은 잔칫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냉골인 방바닥에서 어머니가 쿨럭거리며 누워 계시더군요. 뗄감이 부족해서. 아궁이에 불을 제대로 지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나무를 베는 벌목공이 제 집 아궁이 하나 따뜻하게 못 해드린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사실 산에서 나무를 몰래 좀 빼돌려서 장마당에 팔면 쌀도 사고 약도 살 수 있었지만 그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곳곳에 산림 감독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좀 어떠세요? 제가 꽁꽁 언 손을 비비며 여쭈니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철진아, 왔니? 나는 괜찮다. 너 배고플 텐데 부엌에 강냉이 국 좀 데워 먹어라. 어머니는 당신 몸보다 제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맹물에 소금만 조금 탄 것 같은 묽은 국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머니 약값이라도 벌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 북한에는 인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반상회 같은 건데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조직입니다. 누가 밥을 먹는지, 집에 누가 찾아왔는지, 숟가락 개수까지 세어가는 곳이지요. 제가 장마당에서 마물을 팔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옆집 아주머니의 눈초리가, 인민반장의 귀가 저를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고단한 삶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6.25 전쟁통에 남편 잃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내 꼭 약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저는 방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길한 바람 소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은 유난히 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산에서 몰래 베어 숨겨두었던 나무를 지게에 지고 장마당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장마당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어둠 속에서 소위 메뚜기 장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안원들의 호각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짐을 싸서 튀어야 하는 목숨을 건 장사판이었습니다. 제 등에는 젖은 나무가 한 짐이었지만 무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이걸 팔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구석에서 장작을 찾는 아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거 얼마요? 아메, 이거 참나무라 화력이 좋습니다. 쌀 2kg 값만 주십시오. 에이, 젖은 나무를 누가 그 값에 사판만 받아. 평소 같으면 옥신각신 흥정을 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헐값에 나무를 넘기고 그 돈을 움켜쥐고 개인이 몰래 파는 약장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기침약 한 병과 알약 몇 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이 손바닥에 닿는 그 느낌이 마치 구세주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됐다. 이제 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산의 칼바람이 제 볼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제 가슴속은 훈훈했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기침이 잦아들 어머니, 그리고 저를 보며 고생했다고 옅은 미소를 지으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저는 거의 날다시피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우리 집 굴뚝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다 꺼졌나? 빨리 가서 군불부터 떼드려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가올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약 지어왔어요. 나무 문을 덜컥 열고 들어서는데 방 안의 공기가 밖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 대신 서늘한 냉기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윗목에 호치부를 덮고 모로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약 드셔야지요. 제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바로 눕혀드렸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가는 살짝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지만 아무런 바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바닥 머리맡에는 밥상보가 덮인 작은 소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보를 걷어보니 팅팅 부른 강냉이 죽 반 그릇과 말라비틀어진 깍두기 2점이 있었습니다.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죽은 점심때 제가 드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식 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려고 그 배고픔을 참고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노인네야. 자식이 뭐라고. 이걸 왜 남겨. 이걸 왜 안 먹어. 저는 어머니의 식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약 사러 간 아들 기다리다가 추운 방에서 배를 쫄쫄 굶으며 홀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생각을 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같이 울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그 길로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5장내는 초라했습니다. 관을 짤 돈이 없어 가마니로 시신을 감싸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십시일반 보태준 돈으로 겨우 명태 몇 마리와 술 한 병을 놓고 재를 올렸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 곡괭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 땅을 파내느라.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무이를 죽였다. 어머니를 묻고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그 식은 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쉰내가 나는 죽이었지만 저는 그걸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죽이 넘어가는지 돌이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을 삼키며 저는 뼈에 사무치는 맹세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 다시는 이렇게 안 삽니다. 약 한 번 못 써보고 밥 한 끼 배불리 못 먹고 죽는 이런 개 같은 세상. 내 이제 미련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람이 죽어도 사망 신고를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민반장은 와서 장군님 은혜도 모르고 죽었다며 혀를 차고 갔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현실, 평생 당을 위해 헌신하고 허리 휘게 일한 대가가 고작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것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철진아, 네 외삼촌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갔다는데 거기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더라. 그때는 반동분자 소리 들을까 봐 쉿 하고 입을 막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가자. 여기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어머니를 묻은지 사흘 만에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내 자식, 내 미래의 가족만큼은 어머니처럼 차가운 방바닥에서 죽게 하지 않겠다는 오기였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만강에는 국경 경비대가 50m 간격으로 서 있고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다가 총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것은 죄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셨다는 낡은 재봉틀,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 피눈물 나는 추억들을 팔아 브로커에게
줄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을 등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온 방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유품인 손목시계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낡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그 재봉틀은 어머니가 평생 밤새워 남의 집 옷을 수선해주며 저를 먹여 살린 어머니의 손때와 땀이 절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장마당 중고 장사꾼에게 넘기는데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꾼은 이런 고물은 줘도 안 갖는다며 핀잔을 주면서 헐값을 불렀지만 저는 더 이상 흥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세간살이를 팔아치워 브로커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돈 몇 푼으로 바뀌는 건 진짜 순식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져 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최 씨라는 브로커와 선이 닿았습니다. 그는 국경경비대 소대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며 자기가 안내하는 길은 비단길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라, 내일 밤 12시. 압록강 상류 쪽 제3초소 앞으로 나와라. 거기서 신호를 하면 경비병이 길을 열어줄 거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번들거리는 게 영 찜찜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 아닙니까? 저는 그에게 성금으로 준비한 돈의 절반을 건넸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강 건너서 중국 쪽 사람 만나면 줘라. 최 씨는 돈을 세어보더니 침을 탁 뱉으며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약속한 날 밤, 예산의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저는 손바지를 두 겹 껴입고 발에는 비닐을 감아 동상을 예방했습니다. 혹시 몰라 품 안에는 호신용으로 작은 과도 하나를 신문지에 싸서 넣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제3초소 부근 갈대밭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 사람에게 들릴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된다. 저 강만 건너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밤 12시가 되자 저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갈대밭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갑자기 사방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브로커 최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총을 든 군인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최 씨란 놈이 제 돈은 돈대로 챙기고 실적을 올리려는 보위부 놈들에게 저를 도강자로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갓나 새끼, 서라. 등 뒤에서 욕설과 함께 코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대 방향인 야산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낸 힘은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가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어머니 묘소에 가보지도 못하고 개죽음 당한다.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저는 피 냄새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계산 외곽에 버려진 제지 공장 폐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뛸 힘이 없던 저는 공장 지하 배수로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숨어들었습니다. 지하실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썩은 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냄새조차 맡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아니 같은 고향 사람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돈 몇 푼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팔아넘기는 이 세상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어무이, 저 이제 어떡합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투성이가 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간간히 개 짖는 소리와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 안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이제 갈 곳도 돈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하실의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이가 딱딱 부딪힐 때였습니다. 어둠에 눈이 조금씩 익숙해지자 지하실 구석 쪽에 쌓여있는 낡은 상자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뒤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인가? 저는 본능적으로 품 속에 넣어둔 과도를 움켜쥐었습니다. 쥐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만약 꽃제비 노숙 아동나 다른 누군가라면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누구요? 거기 누구 있소? 제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상자 뒤에서 흐느끼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겁에 질린 두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앳된 티를 갓벗은 하지만 고생에 찌들어 제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쥔 칼을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살 살려주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칼을 집어넣고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안심하시오. 나도 쫓기는 신세요. 보위부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마시오. 그제야 여자는 긴장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며칠 전 도강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이 폐공장 지하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꼬르륵거리는 제 배 속 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산을 뛰어다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여자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차갑게 식어버린 찐 감자 두 알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며칠 된 거라 딱딱하지만 먹을 만할 겁니다. 그녀는 자기도 굶었을 텐데 낯선 사내에게 귀한 식량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감자를 받아 반을 뚝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고 차가웠지만 세상에서 그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감자 반 알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가명이었습니다. 남편이 폐병으로 죽고 시댁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었어요. 중국에 가면 식당 일이라도 할 수 있다길래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되어 이 험한 국경까지 흘러들어온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저나 남편 잃고 쫓겨난 영이나 우리는 세상 끝벼랑에 매달린 똑같은 신세였습니다. 오라버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친오누이처럼 의지하며 삽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그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숨죽여 자고 밤이면 쥐를 잡아 구워 먹거나 인근 밭에서 배추 시래기를 훔쳐와 허기를 달랬습니다. 남녀가 한 방에 있었지만 짐승 같은 욕정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이 난로였고 서로의 숨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희는 제 터진 발에 헝겊을 감아주었고 저는 영희가 무서워 떨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전우애. 그것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 어머니가 내게 보내준 사람일지 모른다. 저는 영희를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왔습니다. 훔쳐 먹을 것도 바닥나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수색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잡혀 죽어요.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영희야,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은 달도 없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저는 브로커에게 속아 뺏기고 남은 비상금, 양말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을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뗏목을 탈 수는 없지만 우리 두 다리로 뛸 수는 있다. 내가 길을 안다. 내 뒤만 꼭 따라와라. 우리는 마지막 남은 감자 한 알을 나눠 먹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살아서 나가자고. 반드시 살아서 남조선 땅을 밟자고. 새벽 1시 우리는 폐공장을 빠져나와 다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도 없었고 약속된 신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감각과 운에 맡겨야 하는 진짜 도박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날이 조금 풀려 강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습니다. 안개는 우리를 숨겨주는 이불이기도 했지만 앞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위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의 초소를 피해 해산 시내를 벗어나 상류 쪽으로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영희는 며칠 못 먹어 비틀거리면서도 제 옷자락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힘드냐? 업어줄까? 아닙니다. 오라버니도 힘드신데 제 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독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눈동자에서 이글거렸습니다. 이 강가에 도착하니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가장자리만 두껍고 강 중심부는 거뭇거뭇한 게 얼음이 얇아 보였습니다. 위험하다, 자칫하면 빠진다 하지만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뒤에는 총구가, 앞에는 살얼음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의 두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영희야, 잘 들어라. 내 발자국만 밟고 와라.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알겠지? 오라버니, 그런 말 마세요. 같이 가야지요. 약속해라. 너라도 살아야 나도 산다. 제 강한 어조에 영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쩌적 발을 뗄 때마다 얼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강폭은 약 50m 평소라면 1분이면 뛸 거리를 우리는 10년 같은 10분을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욱했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강 위는 대나처럼 환해졌고 우리의 그림자가 얼음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초소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타탕, 탕 하는 총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어발겼습니다. 총알이 우리 옆 얼음판에 박히며 얼음 파편이 튀어 얼굴을 때렸습니다. 뛰어, 영희야, 뛰어. 저는 영희의 손을 낚아채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함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오직 속도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잡아라, 쏴라. 뒤에서는 군인들이 몽둥이와 총을 들고 강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이 코앞에 보였습니다. 저기만 닿으면, 저 흙만 밟으면 산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뛰는 바람에 충격을 받은 얇은 얼음판이 우리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우지끈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허공으로 쑥 꺼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위를 보니 영희도 반쯤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그 짧은 순간 어머니의 유언과 영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영희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가라. 어서 가. 제 힘에 밀려 영희는 얼음판 위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오라버니, 손 잡아요. 어서요. 영희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제 몸은 두꺼운 얼음 및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영희의 울음소리. 그리고 얼음 위로 비치는 서치라이트의 불빛. 영희야, 너라도 살아라. 부디 살아서 행복해라. 그게 제가 기억하는 북한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저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릿한 물 냄새와 오래된 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신이 드나 쯧쯧 젊은 사람이 명이 길구만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주름 가득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 쪽 두만강 하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조선족 할아버지 배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물에 걸린 저를 시체인 줄 알고 건져 올렸는데 숨이 붙어 있어 살려내신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여자 못 보셨습니까? 저랑 같이 떠내려온 여자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곰방대를 무셨습니다. 자네 혼자였네. 그 물살에 살아난 게 기적이야. 다른 사람은 아마 못 버텼을 걸세. 안 됩니다.
영희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배 밖으로 나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고꾸라졌습니다. 분명 제가 물에 빠질 때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로 올라간 영희는 잡혔거나 총에 맞았거나 아니면 저를 따라 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살아있을 확률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지. 나 같은 놈이 살고 왜 그 불쌍한 여자가 죽어야 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주스러웠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시는 할아버지의 손길도 죄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며칠간 몸을 추스른 저는 중국 연길의 한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벌목장이었는데 극한에서 벌목공을 했던 제 경력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주인인 중국 사람은 악질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약점을 쥐고 임금은커녕 밥만 먹여주며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공안에 신고하기 전에 이래.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매일같이 욕설과 발길질이 날아들었지만 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심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조금은 잊혀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톱질을 하고 짐승 우리 같은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살아있는 유령이었습니다. 말을 잃었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 영희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 살아서 만나요. 그 마지막 약속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월급 대신 받은 푼돈을 모아 장마당에서 소주 한 병과 사과 한 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산속 나무 밑에 상을 차렸습니다. 영희의 제사였습니다. 영희야, 오라비가 미안하다. 나 혼자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술잔을 올리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평생 너를 가슴에 묻고 살게. 내 목까지 어떻게든 살아서. 저승 가서 너 볼 면목이라도 만들게. 그날 산속에서 울려 퍼진 제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거리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료, 탈북자들이 하나둘 잡혀가 북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늘 품속에 쥐약 한 봉지를 넣고 다녔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내 손으로 끝낸다 하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의 약속, 어머니의 유언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조선, 그래. 남조선으로 가자. 거기 가면 사람 대접받고 산다더라. 더 이상 중국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브로커를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나무를 날랐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쥐고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밀 루트를 안다는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간다. 가는 길이 험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냐? 브로커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영희의 제사상에 올렸던 사과 씨앗 하나를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갑시다. 죽어도 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목숨을 건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그야말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기차를 타면 신분증 검사에 걸릴까봐 화물칸 짐짝 틈에 숨어야 했고, 버스를 타면 검문소가 나올 때마다 내려서 산을 돌아 걸어야 했습니다. 일행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엄마, 다리를 저는 할머니, 그리고 겁 없는 10대 소년들. 우리는 서로 말도 섞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북한 말투가 나오면 바로 신고를 당하니까요. 벙어리 흉내를 내며 중국 남부 국경까지 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쪽잠을 자다가도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에 놀라 깨기를 수십 번, 제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 라오스 국경 여기서부터는 차를 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두 다리로 험준한 정글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산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는 손가락으로 산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라오스다, 길 잃으면 죽는다, 행운을 빈다,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짐을 짊어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도 없는 밀림이었습니다. 사람 키만 한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가시덩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기와 거머리가 득실거렸습니다. 다리에 거머리가 다닥다닥 붙어 피를 빨아먹어도 떼어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난 틀렸다. 젊은 사람들이나 가라, 난 여기서 죽으란다. 할머니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우리에게 손짓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차가운 방에 혼자 두고 왔는데 이 할머니마저 산속에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업히세요. 제가 모시고 갑니다. 아이고. 젊은이도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제 어머니 같아서 그럽니다. 저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희야, 보고 있지?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밤이 되자 정글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 발밑에서 느껴지는 뱀의 감촉. 무엇보다 무서운 건 배고픔과 갈증이었습니다. 준비해 간 미숫가루는 다 떨어졌고 계곡물은 흙탕물이라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나무짚에 맺힌 이슬을 핥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걷는 나무가 영희로 보였습니다. 아, 오라버니, 조금만 더 힘내요. 다 왔어요. 그녀가 손짓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갈게, 금방 갈게. 저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저 멀리 메콩강 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황토색 강물 너머가 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땅 다리가 풀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우리는 작은 쪽배를 가진 현지인에게 사정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 주었던 가짜 금목걸이를 건네주고 겨우 배를 얻어 탔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바라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왔습니다, 영희야. 오라비가 해냈다. 강을 건너 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태국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불법 입국자로 체포된 것이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송될 걱정 없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도 제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감방에서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기막힌 사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총살당한 이야기, 인신매매로 팔려다닌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 태어난 곳이 북한이라는 죄밖에 없는데. 한 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인천공항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쿵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입국 심사를 받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밝은 표정, 자유로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먼저 온 가족들이 마중 나와 부둥켜 안고 우는데 저는 덩그러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의 외로움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성공했네, 김철진. 근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조사를 받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따뜻한 밥, 깨끗한 옷, 난방이 잘 되는 방, 평생 꿈꾸던 천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편해지니 마음의 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차가운 두만강 물속에서 영희가 손을 뻗으며 오라버니, 왜 나만 두고 갔어? 하고 울부짖는 꿈, 식당에서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나오면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차가운 감자, 두 알도 없어서 굶어 죽었을 텐데 나 혼자 배불리 먹는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원 동기들은 저를 돌부처라고 불렀습니다.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휴식 시간에도 혼자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영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여기 밥은 참 하얗고 찰지다. 내가 좋아하던 고기국도 매일 나온다. 오늘은 노래를 배웠다. 근데 슬픈 노래라 부르질 못했다. 그렇게 저는 3개월의 교육 기간을 죽은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빨리 사회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북에 남은 영희의 영혼이라도 달래줄 곳이라도 한 판 크게 버려주고 싶었습니다. 수료를 앞두고 직업, 교육 심화 과정이 열렸습니다. 저는 중장비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교육생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대형 식당 수백 명이 모여 웅성거리는 그곳에서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메뉴에 감자조림이 나왔습니다.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감자조림을 보니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하실에서 먹던 그 생감자 맛 너는 기억하려나? 감자 한 알을 젓가락으로 집어들고 한숨을 푹 쉬던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자리 좀 앉아도 됩니까? 제 앞자리에 식판을 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으려는데 식판을 내려놓는 여자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그리고 검지 손가락에 길게 난 하얀 흉터. 순간 제 뇌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흉터 해산 지하 폐공장에서 영희가 보여줬던 장마당에서 다쳤다는 그 흉터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설마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겠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식당 바닥을 뒹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주울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앞 사람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청소기 안처럼 윙 하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위었고 눈가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두만강 그 차가운 얼음 위에서 오라버니 하고 울부짖던 그 여자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저를 괴롭히던, 제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그 영희 가명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숟가락 떨어진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말이 입안에서만 맴도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니? 너 영희 맞니? 제가 쥐어짜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국그릇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오라버니, 철진 오라버니?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뻗어 제 볼을 만지려 했습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참았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살아 있었어? 내가 살아 있었어.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잊고 식탁 위로 몸을 숙여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는 식당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흑흑. 우리는 밥을 먹다 말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수백 명의 교육생들이 모두 숟가락을 놓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두만강에서 헤어졌다 만났나 봐. 죽은 줄 알았다는데 살아서 만났네. 아이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아주머니는 달려와서 우리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진정하고 들어보니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사라진 뒤, 영희는 군인들이 저를 찾으러 강 하류 쪽으로 뛰어가는 틈을 타서 죽을 힘을 다해 반대편 갈대숲으로 기어갔다고 합니다. 얼음판 위에 엎드려 기다시피 해서 겨우 중국 땅을 밟았는데, 제가 떠내려가는 걸 봤으니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희 역시 중국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식당 일을 전전하다가 제가 너무 불쌍해서 매년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을 기일로 정하고 몰래 밥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오라버니가 날 살리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잊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영희가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냈는데, 세상에 서로가 서로의 제사를 지내주며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도왔다. 이건 진짜 어머니가 도우신 거다. 우리는 식당 구석 자리로 옮겨 식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식은 밥이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감자조림을 서로의 숟가락에 올려주면서, 말입니다 오라버니, 많이 드세요. 이제 굶지 마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이제 우리 안 헤어진다. 그날 하나원의 오후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게 식당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발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의 영희가 더 이상 울지 않고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저와 영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우리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림을 합쳤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서 둘이 손잡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지만, 그 사진 속에 있는 우리 표정은 세상 어느 부자 부럽지 않게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며 땀 흘려 돈을 벌고 있고,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솜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단한 하루하루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이 겨울이 되어 찬 바람이 불면 우리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눕습니다. 태산의 그 냉골 같던 방, 폐공장 지하실의 그 뼈 시린 추위를 기억하기에 이 따뜻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 아내가 자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저는 얼른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여보, 괜찮아. 여기 나만이야. 아무도 안 잡아가. 그러면 아내는 제 손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다시 편안한 숨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향이고 부모고 형제입니다. 해명절이 되면 우리는 임진각으로 갑니다. 균역당이 보이는 철조망 앞에서 우리는 가지고 간 술과 북한식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 철진이 왔습니다. 저 약속 지켰습니다. 저기 있는 며느리 보이시죠? 저 사람 살리려고 제가 죽을 뻔도 했지만 덕분에 이렇게 같이 살아서 왔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제가 오라버니 잘 모실게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 부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냐? 잘했다.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북에 고향을 두신 어르신들이 계시겠지요?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우십니까? 죽은 줄 알았던 저와 제 아내도 이렇게 만나서 사는데 여러분의 가족들도 어딘가에서 꼭 살아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그 기적 같은 날에 우리 모두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버티십시오. 저희 부부도 그날을 기다리며 남한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 다시 만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